아무리 공증이 있는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쓰디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증여와 차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증여세법은 가족 간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여 추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용거래로 해서 차용증을 많이 작성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 차용증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자금이 오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차익거래라기보다는 증여로 추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증여거래가 아니라 차익거래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원금을 다 상환해버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차용증 없이 이것이 차익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금전거래가 발생했을 때 꼭 미리 써두시길 바랍니다. 가끔 차용증을 미래에 사후적으로 작성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이 차용증의 작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차용증에 대한 문서검사를 하게 됩니다. 문서검사는 종이의 상태나 잉크의 상태 등을 통해서 그것을 작성한 기간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그 추정 시점하고 실제로 차용증에 적혀있는 날짜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은 하지 마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차용증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정 양식도 없고요. 하지만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있겠죠. 금전을 빌려주는 날짜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그리고 원리금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주와 대주, 즉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가 있어야 명확하게 그것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세청은 이 차용증의 내용뿐만 아니라 차용증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잘 작성하시면 안 되고 해당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내역들을 반드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공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공증에 대해서 맹신하고 계셔서 공증이 있는 차용증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증은 해당 일자에 해당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 정도만 해줄 뿐 이 자금 거래의 실질이 차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공증이 있는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면에 공증이 없는 차용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차입으로 인정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효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등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공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해당 일자에 해당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이자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자가 없이 무이자 대출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의 무상대출 규정인데요. 증여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차입거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무상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계산하는 연간 이자율이 4.6%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4.6%의 금리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금전의 무상대차 거래의 경우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해당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고요. 증여세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가 1,000만 원이 되는 금액은 2억 1,700만 원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했다고 했을 경우 해당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2억 1,700만 원 미만의 어떤 차입거래에 대해서는 이자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냐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자 1,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2억 1,700만 원의 금액이 차입거래로 인정됐을 때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어떤 원리금 상환도 없이 그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국가는 그 2억 1,700만 원은 차입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으로라도 이자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계속 상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원금 상환은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원금 상환 계획이 있고 일부 금액이라도 갚아 나간다면 해당 거래는 증여보다는 차입 거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자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 갭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실입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몇 년 뒤에 전세 금액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주택가액이 증가하면서 차입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간을 적절히 설정을 하셔서 증가한 전세자금이나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은 일부라도 상환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갭 투자를 하고 전세가가 상승한 금액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해 나가면서 해당 자금을 차입거래로 인정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계획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가끔 어설프게 세금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크게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단순한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런 이행 사항들을 이행해 가셔도 되지만 자금 거래가 다소 복잡한 사항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였고요.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